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가 최근 전 세계 항공업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와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나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속가능 항공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훈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선박 모든 분야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항공기도 예외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항공기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건가요? 항공유 사용 기준에 의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2.6% 정도 이렇게 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층권에서의 직접 이산화탄소 분출은 지구상에서의 다시 한번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인용을 할 때 한 6%에서 7% 정도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탄소를 배출을 해도 뭐 나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빨아들일 수 바다라든가, 있고, 예. 네, 바다도 네,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좀 흡수하면서 걸러지는 게 있는데 네. 아무리 2.6%라고 해도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바로 쏜다. 네. 그래서 더 영향을 또 미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동차는 전기차가 나왔고 뭐 지금 선박들도 친환경 선박 쪽으로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는 지속 가능 항공유에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항공유라고 하는 네. 것은 이제 원료 자체를 지속 가능한 원료를 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지속 가능한 원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식물 유래의 유지 자원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식용유가 될 수 네. 있겠고요. 그다음에 폐목재 내지는 우리가 이미 공기 중에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이용해서 네. 이제 항공유를 만드는 그런 탄소 중립의 연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름이 네. 폐식용유로 비행기를 띄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네.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폐식용유를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1개의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승인을 받은 기술 자체가 11개가 있고 승인을 대기 중인 기술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아주 충분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폐식용유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만드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상업화가 되고 가장 널리 상업화가 된 기술입니다. 이거는 폐식용유를 먼저 이렇게 수거를 해서요. 일단 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소와 반응을 해서 기존 화석연료에서 출발하는 항공유하고 똑같은 네. 우리가 이제 화학 구조식이 똑같은 그런 항공유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게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의 기름과 같은 기름을 만들어낸 거군요. 네. 폐식용유에서. 네. 그럼 폐식용유 말고도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들이 이제 폐목재를 이용하는 네. 방법은 네. 가장 그 널리 상업화된 방법이 일단 폐목재가 이렇게 있으면 네. 걔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로 자체가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우리가 맨 먼저 가스화를 해서 합성가스라고 불리우는 CO하고 수소를 만듭니다. 네. 네, CO하고 수소를 원료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피셜 트랍시라는 방법으로 걔를 갖다가 이제 장수의 탄화수소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장세 탄화수소 자체를 항공유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후처리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만드는 방법 자체도 상업화가 됐고 네. 승인된 기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얼핏 생각했을 때 화석연료가 만들어내는 그 항공유만큼의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우리가 바이오매스 자원이 네. 전체 지구적으로 충분한가에 네. 대한 이제 질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대두유가 충분히 생산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쓰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대부분을 다 바이오매스 자원에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유럽으로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바이오매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매스에서 출발하는 예를 들어서 폐유지나 네. 폐목재에서 출발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는 한 반 정도 우리가 이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반은 이미 공기 중에 배출된 CO2를 이용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하는 그런 분량을 채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탄소나 이런 데서 포집을 하든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대두유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이용을 하든 네. 폐목재를 이용을 네. 하든 그쪽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네. 그게 지속 가능 항공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거의 가름이 되고 있고요. 뭐 선박도 친환경 선박을 개발해서 이 움직이는 수단 자체를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기 비행기는 안 되나, 수소 비행기는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항공유를 이렇게 지속 가능한 쪽으로 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네. 제가 오히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앵커님이 오늘 오셨을 때 네. 한 몇 킬로 정도 자동차를 타고 오셨나요? 저는 10km 정도를 아, 타고 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직장을 다닐 때 네. 한 25km 정도, 그러니까 편도 25km, 그러니까 왕복이면 50km죠. 네. 우리가 그 정도의 거리는 사실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연료를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커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뉴욕을 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한 장시간을 여행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네. 이제 굉장히 고밀도의 밀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인류가 개발한 밀도가 높은 연료 중에 가장 최상위급은 액상 연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천에서 뉴욕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항공유의 무게 자체가 40%가 넘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 고에너지 밀도의 연료를 수소나 전기화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는 1년에 지구 한 바퀴 반을 돈다라고 하는 네.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먼 거리를 하려고 하면 아주 고밀도의 더 함량이 높은 그런 항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전기차라든가 전기 비행기라든가 이런 걸로만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가능하지 않죠. 네, 가능하지 네. 않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거라서 그래서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서 지금 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지속 가능 항공유가요, 교수님. 굉장히 미래가 창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야 자체가요. 네. 앞으로 이걸 더 많이 쓰게 될 거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사용량 자체는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의 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시장이 열리기 전이고요. 네, 시장이 열리기 전이에요, 그렇죠. 지금이. 네. 그 이유는 현재 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가격 자체가 일반 항공유 대비 한 3배에서 4배, 어떤 때는 6배 정도 이렇게 이제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주저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나라들은 우리가 코시아라는 그런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그 기구에서 2027년도에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시장의 논리가 아니고 사실 의무화의 논리로 사용할 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화 정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한 2025년 정도 되면 전 세계 항공유의 80%를 지속 가능한 항공유가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이요. 2050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2027년부터는 의무화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작점은 또 2025년으로 잡는 게 네. 있더라고요. 그럼 비율을 사용하는 비율을 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2025년부터는 어느 정도 퍼센트를 함유한 항공유를 SFA라고 하는 지속 가능 항공유를 어느 정도 함유한 항공유를 급유를 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순차적으로 높아져서 2050년에는 한 80% 정도 네. 포션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겠어요. 2050년 정도 되면.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 부터 이제 섞어서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섞어서 쓴다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속 가능한 항공유 자체에 우리가 화학 구조식을 잘 보면 네. 사실 일반 항공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2%를 섞는 것은 이제 유럽의 기준의 의무화 기준이고요. 우리가 2%를 썼던 향후에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네. 뭐 30%를 썼던 70%를 썼던 사실 의무화 비중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100% 혼합이 가능합니다. 네, 네. 혼합 자체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최근에 어떤 나라들에서 어떻게 좀 이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실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유럽 각국은 사실은 자기네 나라의 사정에 맞는 그런 이제 의무화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의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섞어 쓰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파리로 들어갈 때 우리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벌금 형식으로 이제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벌금 형식으로 내게끔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지속 가능한 항공유만으로도 움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언제 어떻게 움직인? 얼마나 많은 긴 거리를 움직인 겁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네. 스토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100% 쓴다고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사실 그게 과연 가능해?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분자 구조식이 똑같기 때문에 네. 기존 제트 엔진의 변경 없이 그대로 우리가 100%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100% 활용을 지금 왜 못하냐 이제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공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 우리 전체적인 인프라 확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 인프라만 확충이 되면 100% 활용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부터 그 시작을 해서 2050년까지 약 한 25년간의 기간을 둔 것도 그 인프라가 확충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좀 그렇죠. 조율을 한 거다라고 네.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어쨌든 항공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또 운항을 하는 나라고 화물도 이용하고 민간 여객기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서야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이 지속가능 항공유를 개발하는 걸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왜 최근에서야 이게 된 겁니까? 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일본과는 달리 우리가 이제 도로용 연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항공유로 쓰기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사업법이라는 그 법 안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항공유는 우리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사업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유사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속 가능한 항공유가 그러니까 바이오매스에서 오는 항공유, CO2에서 오는 항공유 그 두 개 자체가 우리가 법에 명시가 된 것을 이제 산자부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만간 법적으로 명시화가 되면 충분히 이제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미 유럽 국가들은 특히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는 이걸 100% 사용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많이 뒤처진 거 아닌가? 우리 정유사들은 좀 불안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뒤처진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정유 능력을 한번 좀 보면 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6위권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캐파시티 또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력도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네.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단지 지속 가능한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유사에서 약간 등한시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이나 법적인 이유로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나 연구소에서 지난 10년 이상 계속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미 좀 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었네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축적된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기존에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정제 시설에 넣게 되면 충분히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 지금 있는 인프라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새로운 네. 시설을 뭐 짓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술 자체가 이제 세 가지 기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되는 게 이제 나머지 기술들, 네. 아까 승인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기술 중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정유사에서 접근하기에는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 자체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미 그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그런 지속 가능한 항공유 시설을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말만 들어도 사실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이제 석유를 이용한 것보다는 너무 비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정유 업계에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어떤 지원을 해줘야 이게 가야 될 길인데 네. 얘네들이 잘 갈 것인가 고민이 네.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항공유는 더 이상 사실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생존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격적인 측면이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기존의 우리나라 정유 산업하고 항공 산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도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지금 현재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데 그 위상 자체도 아마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보는 전체적인 큰 기조는 국내의 그런 산업을 계속 어떻게 유지를 시킬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유럽에서 나오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가 있을 수가 있고 일본에서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미국에서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항공유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한국형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이제 큰 비전을 갖고 사실은 이제 정책을 잘 마련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선진국들은 지금 어떤 정책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정책과 유럽과 일본이 각각 다른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는 미국에서 발생한 바이오매스 원료를 이용을 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지속 가능한 항공유에 한해서만 갤런당 1.75불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갤런당 1.75불을 받고 또 다른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 미국 내에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생산을 하는 것이 기존의 그 석유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처럼 그렇게 인센티브 제도안을 마련해 주진 못하긴 하지만 유럽은 주로 이제 의무화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5년에 2% 의무 혼합 비율, 2050년에는 70% 의무 혼합 비율을 설정해 놓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지 일본에서는 놀랍게도 최근에 의무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2030년도에 10%의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법제화를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의무화 정책을 좀 보면 이거 너무 정유사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인센티브 정책을 또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EU ETS 제도라고 해서 이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허용량을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허용량을 이용을 해서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원료를 수입을 한다든지 그 자체를 수입했을 때 면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인센티브 제도안을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최근에 그 겨울인데도 날씨가 봄 날씨 같이 좀 포근했잖아요. 이렇게 좀 기후가 오락가락할 정도로 기후 위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정유사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항공기 자체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길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좀 첫발을
뗀 것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개발이 좀 늦어지게 된다면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인천공항에서 지속 가능 항공유를 급유를 못 한다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우리가 페널티는 이제 크게 보면 유럽으로 들어갈 때의 페널티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갈 때의 페널티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유럽은 이제 각국의 자국에 맞는 페널티 제도를 마련을 해두고 있고 그것들은 이제 통일하고 있는 그 제도 자체가 우리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이제 코시아라는 탄소 감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 2050년까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항공유를 쓰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야 될 페널티가 한 3,700억 정도에 네. 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기간 안에 3,700억인 거예요? 2050년에 2050년까지 2050년 한 해에 한 해에 네, 그렇죠. 이제 계속 페널티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축적이 거고요. 돼서 올라가겠네요. 네. 그럼 네. 그때까지는 꼭 해야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이 3,700억이면 네. 굉장한 비용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생산 단가 자체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많은 곳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어차피 항공유 자체가 이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인프라를 잘 확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생산 단가를 감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첫 발을 뗀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쯤에 있다라고 다른 전 세계랑 비교했을 때 등수로 한번 매겨볼까요?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걸 또 정확하게 알아야 네. 잘 가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체는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미국에는 이제 다수의 생산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나 영국, 독일에도 이제 다수의 생산 시설이 있고 일본에도 일본 자체는 생산 시설이 이렇게 크진 않는데 일본은 이제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해서 사실 생산 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의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밑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진국이나 지금 먼저 간 뭐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네. 거다. 네. 뭐 정유업계가 전 세계에서 한 6위 정도의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지속 가능 항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등한시하고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네. 근데 또 우리나라 특징이 늦게 시작해도 사실 따라잡는 데는 굉장히 유능하잖아요. 네. 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네. 탄력을 받고 좀 갈 수 있는지 네. 뭐 기업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나눠서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보면 사실은 한국형 지속 가능 항공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의 정책이 있고 유럽의 정책이 있고 미국의 정책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적인 정책적인 측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촉진시킬 것이냐라는 네.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라는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 촉진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정유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나라에서 야, 지속 가능 항공유가 좋은 거니 너 한번 만들어서 팔아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걸 만들더라도 내가 손해 볼 게 분명한데 내가 왜 해야 돼? 네. 이제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적인 그 차원에서 그러면 정유사 보고 지속 가능 항공유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줄게 라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인센티브라는 말로 네.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범위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센티브 자체는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드리면 야, 이 정유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줘야 돼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할 때는 R&D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내지는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유할 것이며 그다음에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탄소를 감축하게 될 건데 그에 대한 베네핏을 어떻게 인센티브에 녹일 것인가라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의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창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앵커님 보고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 우리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20만 원만 더 내. 이렇게 되면
내가 왜 내야지? 이제 이런 고민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요 창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자한테 어떻게 수용성을 잘 제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자체가 어느 한 기관, 한 조직이 다룰 수 없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범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 산자부, 그다음에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더 앞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조직적인 그런 상용화 이니시에이티브단을 한번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 수용성 제고하고 또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속가능한 항공유를 포함한 바이오연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좀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문 체계 자체도 우리가 화학적인 측면과 화공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계적인 측면이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학생들을 교육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업에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네. 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라도 쓸 수 있는 설득력이 좀 필요한 거고, 네. 또 각계에서 인재를 좀 양성하고 네. 또 이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좀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리를 풀어야 되는 하는 그런 네. 이제 상용화 네. 지원단 구성이 또 필요하다. 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네. 이게 가야 될 길인 거는 맞으니까 네. 좀 빨리 좀 손발을 맞춰서 얼른 네. 정책적인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